이 책의 단백질의 권장 내용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마디가 표준 하루 섭취 권고량이 헛소리. 76마리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 덜 먹은 그룹에서 더 오래 살고 덜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뒤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별 차이 없더라. 이전에는 덜 먹는 게 노화였다면 덜 먹지 않더라도 게 노화에 있어서 중요하다. 내가 4시간 자는 걸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게 자랑할 거리가 사실상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 단백질 0.5g 먹는다? 좋지? 보디빌딩 병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남성 우울증의 증상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오늘 에피소드의 스폰서를 소개합니다. 운동을 아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옷, 과하지 않은 디자인, 완벽한 착용감, 세련된 디테일, 운동의 순간마다 함께하는 지메어, 더 블리스 오브 이너 파이어, 투모. 오늘은 영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최근에 그 JYP 박진영 씨가 건강하게 지금 늙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더 좋은 거를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쁜 것을 덜 먹고 줄여가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책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미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영양이 깨지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피해가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게 좋은 영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원래 자기도 키토제닉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했었다, 정답처럼 믿었었지만 다양한 환자들한테 적용해보니 아닌 환자들도 있더라. 영양 파트 초반에 나오는 내용 중에 더닝크루거가 있거든요. 책 한 번 읽었을 때 지식에 대한 이 자신감과 이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책을 2번 읽고 3번 읽고 더 높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내가 사실 알고 있었던 게 정말 조그만 부분이었는데 나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영양에 대한 교조적인 사람들, 변하지 않는 정설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생각하는 식단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고 최고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넓게 보고 더 많이 경험해 보니 사실 그거 정답이 아닐 수도 있더라 하면서 이 초반에 그 내용들을 먼저 밑바탕으로 깔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10년 넘게 운동을 하면서 제 몸에 최적화된 식단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케토제닉도 해보고 매크로 다이어트도 해보고 좋다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이게 지금 최고인 것 같아 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게 한 2년 뒤엔 적용이 안 돼요.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운동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고 뭔가 내 몸에서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고 기온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뭔가 그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영양은 진짜 뭔가 절대적인 어떤 딱 선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고, 그 변화를 우리가 잘 관찰하고 잘 수용하는 게 어쩌면 정말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토제닉 할 때도 저는 너무나 잘 맞아서 제 지금의 와이프, 그때는 여자친구였는데,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와이프는 바로 그 키토플루라고 막 두드러기 나고 감기처럼 들리고 막 이렇게 부작용이 바로 왔거든요. 영양에 있어서는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건지 찾아보는 게 좋고, 만약에 설령 그게 나에게 맞는다 하더라도 남에게 맞을 수 있지 않으니 그거에 있어서 교조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양사의 중요성, 국내에서 트레이너분들이 회원들에게 영양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것들 사실상 불법이거든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 영양 코치 자격증이 있어요. 첫 장인가 2번째 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트레이너가 넘어서면 안 되는 선,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영역의 침범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은 그거 법적인 책임 너가 확실히 물어야 돼.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트레이너분들이 그 마사지에 대해서 마사지도 하고 영양 코치도 해주고 뭐도 다 해줘요. 근데 그분들도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법률적으로도 이 선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트레이너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트레이너 자체도 몰라요. 이거에 대한 구분은 점차적으로 확실히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현실이다. 지금 한국의 영양사 같은 이미지는 급식소의 이제 영양사 분이잖아요. 외국 토크쇼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영양사가 뉴트리셔니스트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내 영양사가 이거는 먹지 말라더라, 이렇게 먹으면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개인의 영양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돈 있어, 내 영양사를 고용하는 거 어떨까? 트레이너도 PT 받는데 영양사라고 왜 고용 못해? 박사도 땄는데 지금 학점은행제까지 해가지고 이거 따는 이유가 앞으로에 있어서 영양사의 역할은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영양사나 면허가 없이 내가 영양에 대해서 코칭을 하고 이런 건다는 거는 언젠가는 그거를 내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영양차를 따는 거거든요. 혈당 측정. 사람마다 같은 탄수화물과 같은 시간에 음식을 먹었어도 변화하는 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체크를 통해서 나에게 좀 더 맞는 탄수화물을 찾고 또 나에게 이상적인 식사의 시간을 찾는 게 더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량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혈당 측정기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혈당 측정기를 한 게 되게 많은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자주 시켜 먹는 포켓집이 있어요. 되게 건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우리 정말 좋은 거 하고 먹었어요. 근데 혈당 측정기 혈당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파스타가 뭔가 면이어서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리오 올리오를 자주 해 먹는데 기름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파스타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제가 면을 거의 한 150에서 200g을 혼자 먹거든요. 그러면 순탄수로 치면 꽤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안 튀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측정기를 써본 거는 너무나 잘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꾸로 식사법 아시나요? 야채부터 먹고 탄수화물 마지막에 먹어라. 사실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골고루만 먹는다면 혈당이 스파이크가 틀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되는 경우가 스파이크를 많이 튀어요. 적절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 탄수화물이 골고루 있는 식단을 먹으면 혈당의 스파이크가 확실히 덜 뛰고 빨리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피해야 될 거는 오히려 과당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들을 피하는 게 더 이상적인 이제 혈당 관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고, 오히려 무언가를 무서워하거나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맛 없잖아요. 맛 없이 식사를 한다는 거는 지킬 수 없는 식단이에요. 결국엔 언젠가 내가 이거를 포기하게 돼. 결국에는 아예 안 해버린. 보다 더 건강하게 가고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은 오히려 탄단지에 골고루 배합된 영양 섭취를 하는 게 더 이상적이지 않나. 그 최적화된 뭔가를 찾으려고 저는 오히려 더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하되 그냥 안 좋은 습관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는 습관을 좀 줄여 나가고 좀 목살을 좀 더 먹는다든지 조금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한의보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절대 그럴 일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이게 정말 최고고 누구 의사도 권했고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그 교조적인 상황이 오는 거야. 더닝 크루거의 초반 꼭대기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라 이런 분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질 않아요. 믿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양한 영양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정답은 절대 없다. 분명 각자의 장단점은 존재하고 진짜 나이대에 따라 다르고 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절대 한쪽에 치우친 영양 식단을 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터 아티아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행병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영양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얻어내기 힘드니까 그냥 이 사람이 왜 그럴까를 그냥 추측해보는 뭐 그런 걸 유행병학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들이 많대요. 위스키를 매일 먹었더니 100세 넘어서까지 장수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위스키를 먹는 게 장수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건강했기에 그 나이에도 술을 계속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오래 산 걸 뿐이지 많이스키가 과연 이 사람을 정말 건강하게 살게 해줬을까가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 쉽게 속아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영양에서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누가 그렇더라, 내 형이 그렇단데, 이런 브로 사이언스들이 많아요. 저거 먹으면은 달기가 잘 된대. 특히 이 영양 관련된 부분들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게 저는 보조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영양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 끝에 그 5%도 안 되는 이 보조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조제를 먹어야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밑바닥을 채우지 않았는데 위에를 채워봤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칼로리를 지키고 탄단지를 지키고 미량 영양소를 지키지 못했는데 보조제로 이 밑에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간사하고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보조제는 정말 그냥 단순한 보조제다.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그 이상한 광고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방을 근육으로 바꿔준대. 이걸 먹으면은 흑인의 근육을 가질 수 있다. 와우, 진짜 이거 광고 마케팅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가. 이거 심각한데, 이게 초보자분들이나 몸이 빨리 좋아지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거는 지금 엄청난 악마의 속삭임이거든요. 소비자 자체도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제일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열량이잖아요. 칼로리의 섭취가 너무 많은 게 문제다. 그래서 영양 과다를 줄이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를 제안하잖아요. 뭐 타이밍을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음식 종류를 제한한다든지,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칼로리를 아는 게 먼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내 능력치를 몰라, 내 유지 칼로리를 모르면은 사실 다이어트에 시작점이 없는 거거든요. 무지한 트레이너 분들이 오전에 오는 회원님과 저녁에 오는 회원님
한테 똑같은 식단을 제공합니다. 오전에 오시는 분은 키가 160이고 오후에 오시는 분은 키가 170이고 둘은 몸무게도 근육량도 달라. 그런데 식단은 같은 식단을 제공하고 있어. 지금 요거의 문제는 이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 유지 칼로리에 대한 계산이 안 돼. 내가 얼만큼 먹으면 살이 찔 거고 내가 얼만큼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걸 아는데 그거부터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어트라는 걸 하면은 완전한 결핍 칼로리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몸의 신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면서 천천히 빼어 나가는 게 호르몬에 대한 불균형 없이 문제 없이 뺄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확 줄인다? 이건 사실상 힘들죠. 오랜 기간 그 매크로 카운팅을 네. 하며 살아왔거든요. 5년 넘게 그 짓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외식을 하거나 뭔가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제한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결국엔 이거 칼로리를 못 재니까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뭔가 좀 너무 이 상황이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 칼로리를 아예 안 재긴 하거든요. 제 스스로에 대한 숙련도가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체중에 따라서 이번에 체중이 좀 쪘으니까 조금 줄여야겠다. 조금 체중이 너무 빨리 빠졌으니까 조금 먹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정해진 틀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한테는 가능하지만 남에게 줄 수 없는 가이드다. 초보자분들 이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하거나 나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없는 분들한테는 초반에 무조건 기록하는 걸 시켜요. 나에게 맞는 유지 칼로리를 찾거든요. 근데 이 유지 칼로리라는 게 이 계산대로 안 이루어져요. 나는 직접 해보니까 2600 칼로리 먹으니까 빠지던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활동 개수라는 게 정확하게 몇 점 몇을 딱 정해줄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활동 개수대로 나의 유지 칼로리를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을 해봤었을 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혹은 빠졌다면 얼마나 빠졌고 쪘으면 얼마나 쪘는지를 계산을 해서 정확한 나의 유지 칼로리를 찾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걸 찾았다면 거기서부터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할 건지 혹은 이제 매스업, 림 매스업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고 이제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 가장 최소 정도의 칼로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 그 방법이 정석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고 뭐 과학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오케이, 내 유지 칼로리를 어떻게 해서든 2500이란 걸 찾았어요. 300을 빼서 2200을 먹어야 되는, 또 2200을 먹으려면 또 일일이 다 카운팅 해가지고 2200을 또 매일 지켜야 되고 그게 이제 너무 번거로운 건데, 근데 이거 사실 한 번만 해보면 세팅이 되거든요. 한 번 셋업을 딱 해놓으면 그냥 계속 그대로 하면 되는 거라서 엄청 번거롭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나를 위해서 한 달 정도는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가끔씩 이렇게 변수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뭐 타임 무시해도 되고 그거 먹고 다음날 조금 굶어도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할 필요 없고. 많이 하는 게 저 회식하면 혹은 밖에서 식사하면 이거 식단에 대한 계산 어떻게 해요? 칼같이 안 나오는데 조금 대충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흐름을 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식단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20이 부족하든 30이 부족하든 괜찮아요. 그냥 이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보고 나의 시기의 주당 칼로리나 탄단지 비율을 한번 보자. 그 원숭이 실험 나오잖아요. 그 얘기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76마리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을 때 한쪽에는 마음껏 먹어라, 한쪽은 25%를 덜 먹어라. 이 마음껏 먹는 그룹에 비해서 25%를 덜 먹겠는데 이 덜 먹은 그룹에서 더 오래 살고 고령자들이 겪는 질병을 덜 겪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덜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뒤에 연구에서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그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 없더라. 똑같이 칼로리 제한 시켰는데 별 차이 없더라. 3년 전에 했었던 실험에서는 그냥 이 친구들에게 정제된 식품을 먹게 했고 사료들을 먹였고 원숭이에게 3년 후에 실험했던 그 원숭이들에게는 반정제된 식품을 먹이게 했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이전에는 무조건 덜 먹는 게 노하우였다면 덜 먹지 않더라도 좋은 음식들을 잘 먹는 게 노하우였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은 이거였어. 양도 중요한데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질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탄수화물 뭐 먹어야 될지 단백질 뭐 먹어야 될지 얘기하면 좋은데 탄수화물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단백질 안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이 책의 단백질의 권장 내용은 저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이게 사는 걸 원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백질 권장량이 저희가 아는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첫 마디가 이거거든요. 단백질에 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표준 하루 섭취 권고량이 헛소리다. 붐쉐시라라고 이야기하죠. 단백질 권장하는 거 보면 다 체중 1kg당 1g 드세요라고 0.8에서 뭐 1.2까지 드셔요라고 하는데 그게 개소리라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상 개소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의 표준 권장량 1kg당 1.6. 이제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2g에서 2.2g.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은 뭐 통풍 걸리거나. 또 이제 그런 거 관련 연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3g 이상 섭취를 했더니 사실 큰 문제가 없더라. 저탄수화물의 시기를 하는 분들에게 3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일시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3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웬만하면 저도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킬로그램당 2g에서 많아봤자 2.5g 사이에서의 단백질 양을 섭취를 하시는 게 더 추천드리는 단백질 섭취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넘으면 안 되는 양은 3.7g이라고 하는데 거의 300g 나오잖아요. 너무 고문이거든요. 고문? 웬만큼 많이 먹어도 괜찮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킬로그램당 2g 먹는 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과연 2g을 먹을까라고 하면은 2g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근감소증이 타 나라에 비해서 빨리 일어나는 하나의 또 이유가 저는 이 단백질 섭취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었다가 이제 산업화 이후로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가공식품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 영양에 대한 문제는 이 산업화 이전과 이후로 확실히 달라집니다. 산업화 이후에 이 정제된 식품들이라든지 뭐 과당, 햄, 소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품질에 싸게 많이 나오는 대량으로 나오는 이 제품들이 우리의 영양을 망쳐놨다. 비만하게 만들었다. 이 한국도 사실 고기 먹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사실 편의점만 가도 닭가슴살을 파는 시대가 됐잖아요. 액상 프로틴 같은 경우도 편의점에도 이제 파는 상황이 돼서 킬로그램당 2g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야. 근데 일반인 분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인 분들 킬로그램당 2g 먹는 분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추천하는 게 이제 생선, 또 지중해 식단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서 생선이나 해산물 위주의 식단을 하고 이제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나 혹은 견과류 그리고 뭐 유제품을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중해 식단이잖아요. 이제 세계적으로도 권장하고 있고 맞아요. 지금 이제 비만학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밀고 있는 식단 중에 하나가 지중해식 식단이거든요. 이 책의 연구를 보면은 지중해 식단을 한 그 그룹과 이제 저지방 식단을 한 그룹을 6년간 관찰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4.5년 만에 그 연구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했어. 결과가 너무 극단적으로 일어나서 건강의 이유로 이 저지방 식이를 하는 분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4.반년 만에 이 실험을 중단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이 올리브유를 먹고 견과류를 먹는 이 지중해 식단 형태의 식사를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에 대한 척도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 섭취도 잘해야 되고 조금 더 그 좋은 단백질에 대한 섭취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한국에서 지중해 식단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쵸. 또 현실적이지 않고 근데 이제 이것도 지방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 14년 전에 운동을 시작할 때 고구마, 닭가슴살 그다음에 아몬드 뭐 조금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방을 한 50g 이상 절대 먹으면 안 돼. 지방을 먹으면 안 좋은 거야. 지방을 먹으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생길 거잖아요. 이게 엄청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아무튼 그런 관념들이 막 사로잡히면서 저도 지방을 좀 멀리 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운동 초반에는. 근데 그러다가 저도 운동 공부를 계속하면서 지방을 꼭 섭취해야 되고 사실 지방이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지금 꼭 생활에서 지키는 게 저는 아보카도를 하루에 최소 반알 이상을 꼭 먹거든요. 전 집에 아보카도가 엄청 많아요. 아보카도 키워요. 막 거의 이렇게 막 항상 익혀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수확하고 그 다음에 저는 올리브유를 항상 최고 좋은 걸 사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방을 진짜 못 먹는다면 저기 냉장고에 치즈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치즈를 좀 밥에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먹을 때도 있고 생각보다 지방을 꽤 많이 먹어요. 근데 저는 이거 왜 많이 먹냐면 막 엄청 건강해지고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전 지방을 먹어야 배가 안 고파요. 그렇죠. 지방은 포만감의 척도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식사 때 지방을 일부러 많이 먹어요. 오히려 지방이 1g당 9칼로리를 내니까 좀 더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을 무슨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지방이 없으면은 우리의 호르몬은 불균형에 빠지게 됩니다. 호르몬의 전구체의 역할을 해주는 게 결국은 이 지방인데 이 지방이 없다는 거는 내 몸의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은 포만감도 만들어주고요.
이 지방만 잘 먹어도 우리가 과식을 한다거나 호르몬적인 결핍 상황에 있어서의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추천하는 게 이제 견과류나 생선에 있는 오메가3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굉장히 저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방 섭취를 많이 해라. 포화지방은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포화지방을 안 먹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포화지방 섭취 괜찮아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좋은 거를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거를 덜 먹으려 하는 그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안 좋은 지방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멀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 이상 중요한 게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인 분들 좋은 지방을 잘 안 먹어요. 이게 다이어트 하면은 뭐 파스타나 스파게티 먹으면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뭐 살 다시 찌는 거라 생각하는데 외국 보디빌더들 보면은 다 먹습니다. 크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포화지방이 안 좋다라는 것도 약간 미신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포화지방이 안 좋다고도 생각하면 안 되고, 좋은 지방, 나쁜 지방 그런 거 없고, 뭐 대체로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데 그 비율을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을 조금 잘 맞추면 좋다라고 하는데, 일단 불포화지방산을 한 50%에서 55%,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거는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좀 좋은 지방을 한 50% 정도 먹어주면 좋고, 그다음 포화지방을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로 먹는 게 좋다라고 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지방을 많이 먹으려고 하면 안 좋은 지방을 상대적으로 적게 먹게 되고 비율이 전 적당히 맞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색 고기류만 조금 피해도 그래도 포화지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생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생선들 관련돼서 많은 또 미신이 하나가 중금속에 노출돼가지고 생선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중금속에 그 노출될 정도면은 거의 뭐 생선을 쉬지 않고 먹어야 돼요. 예. 1초마다 한 마리씩 먹어야 돼 진짜. 웃긴 거는 한국 이 푸드 산업의 식단에 들어가 있는 생선은 기름이 없는 생선인 거 알아요? 흰살 생선이 들어가거든요. 기름기가 많은 연어나 이런 거는 식단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 지방을 그냥 기본적으로 배척한다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나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지방이 오해를 사고 있나? 근데 이것도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결국엔 탄수화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방을 가스라이팅 해야 얘를 더 먹게 되고 뭐 이런 약간 뭐 그런 거 되게 재미난 내용들이 많거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제품들. 한국의 유제품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이탈리아에 2달 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중해 식단을 2달 동안 먹으면서 시기를 했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무슨 치즈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요. 떡인가? 이런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그 치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식사하기 전에 그 치즈를 엄청나게 그 많이 먹더라고요. 적게 나오지도 않아요.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한국에서 치즈는 저희 슬라이스 치즈 말고는 사실상 잘 안 먹잖아요. 이런 치즈나 유제품들도 적절하게 좀 우리가 활용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나쁜 음식은 없다. 적절하게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 콜라나 이런 거는 제로를 먹는데 전 유제품은 절대 무지방 안 먹거든요. 항상 유제품은 지방이 있는 걸 먹어요. 결국에 저는 항상 포만감인데 포만감이 더 들고, 예를 들면 무지방 뭘 먹어요? 그러면은 무지방 뭘 먹고 오히려 더 저는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을 여기서 섭취하려고 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먹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지방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포츠 드링크들이 재료가 나왔어요. 무지방 요거트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무지방 요거트는 지방을 먹으려고 요거트를 먹는 건데 무지방으로 나왔어. 게토레이는 사실 우리가 운동 중에 그 탄수화물을 보충하려고 먹는 건데 재료로 나왔어. 그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인식과 이 문화적인 마인드가 혼종을 만들어내는 거랑 사실 똑같거든요. 이 본질을 흐려버리는 것들. 제로 드링크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목적에 맞다면 사실 그걸 먹는 게 과연 맞을까? 나는 예전에 식단과 영양이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다. 좋은 영양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보다 안 좋은 영양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 책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영양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기 바란다. 그냥 책을 덮고 나가서 운동이나 해라. 전 세계 헬스장들이 선택한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랜드 매트릭스. 혁신적인 스마트 콘솔로 데이터를 추적하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움직임의 완벽함을 경험하세요. 러닝머신, 일리프티컬, 클라이밍까지 당신의 운동 목표를 완벽히 지원하는 최상의 장비.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최고의 선택 매트릭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저는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이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의 시작은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려면 잠을 줄여나가고 뭐 해야 돼라고
저는 하던 전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4시간 이상 자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자고 스타트업 할 때도 뭐 그때는 잠을 왜냐면 전 스타트업 할 때 유튜브도 같이 했어가지고 잠을 거의 뭐 3-4시간씩 쪽잠 자면서 살았던 것 같고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나면서 제 와이프는 10시면 자거든요. 그 10시면 늦게 자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할 게 없으니까 같이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2, 3년, 지금 3, 4년 됐는데 내가 알고 있던 그 정신적 맑음이 좀 다르다는 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 피터 아티아의 질병 해방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평생 그냥 TV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4K TV 보면 네가 보던 게 선명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게 딱 잠을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다 보면은 네가 지금 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다. 좀 너무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요. 제일 싫어하는 족속들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강요하는 사람.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거는 너가 열심히 성공하고 싶지 않다.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시까지 일하고 자는 사람이면은 6시에 일어나면 4시간 자고 일어나는 건데 그게 열심히 사는 건가요? 내 몸을 그 갉아먹으면서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잠에 대한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은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일찍 일어날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수면 시간이 저는 생각보다 짧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통 아무리 짧아도 6시간 4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적 질환이 있으실 수도 있지 않나. 4시간은 너무 적다. 의사도 권장하지 않는다. 4시간은. 그래서 내가 4시간 자는 걸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게 자랑할 거리가 사실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나 단백질 0.5g 먹는다? 좋지? 사실상 반대로 보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책에도 이제 시간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침형 인간이 있고 뭐 저녁형 인간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던 주원규 씨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왜 일찍 일어나는 거냐면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강요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하고 그래서 뭐 내가 적절하게 그 수면을 취하면 되는데 그 적절한 수면 시간이 이제 이 책에서는 한 6에서 8시간 정도를 권장하더라고요. 잠이 필요가 없었다면 진화 과정에서 제거가 되었을 건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다. 저희가 보통 잠자는 시간에 우리 렘수면 말고 비렘수면 시간 때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제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분비도 높아지고요. 이제 세포에 대한 재생도 적극적으로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잠을 적게 잔다는 거는 그런 것들이 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잠을 적게 잤기 때문에 신체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이게 또 코티졸 수치의 상승을 높이고 코티졸 수치가 상승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이제 시상하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에 대한 분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에 이게 나쁜 순환의 고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잠 자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수면 시간이 더 높아야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르몬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잔다는 거는 이 사람이 보다 건강한 육체를 갖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선이라는 건 존재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것과 그 게으른 사람은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적절한 선을 지킨다면은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그 여기서도 그 말하는 게 잠을 자는 역할은 뇌를 청소하는 역할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뇌 건강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뇌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근육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회복시키려면 잠을 꼭 자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책에서는 어쨌든 또 막 연결시키려고 수면과 대사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듣고 좀 놀라긴 했어요. 아, 내가 잠을 못 자면 대사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구나. 렙틴 혹은 그 우리 갑상선 이런 것들은 이 대사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똑같이 우리 시상하부에서의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친구들의 기능, 우리 축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이게 결국에는 더 많이
충분히 먹었는데도 더 많이 먹게 되고 혹은 대사에 대한 기능 장애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해군 특수부대 대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수부대 대원들이 뭐 얼마나 막 건강하고 강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피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 노인의 피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너무 잦은 훈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밤새서 막 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 건강 상태가 최악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책에서 이렇게 수면과 관련돼서 6시간 미만 자는 선수들과 8시간 이상 자는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비교했더니 8시간 이상 자는 친구들이 부상에 대한 위험도 적고 퍼포먼스 상승에도 더 좋더라. 그래서 선수들은 쪽잠을 자서라도 8시간 이상 재우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 나오잖아요. 수면이 일종의 수행 능력 증진제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전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전자음향기기 같은 수동적인 기계, 그러니까 내가 막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지 않고 딱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게 생각보다 그 수면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친대요. 근데 스마트폰 같이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메일 같은 거나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잠을 자기 어렵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TV 보는 거는 나쁘지 않구나. 물론 조금 방해는 되겠지만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낫구나.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좀 갓생을 살아야 된다고 수면을 줄이고 있다면 다른 걸 차라리 줄이시고 수면 시간은 꼭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터 아티아 이 저자는 어떻게 이 책을 또 마무리하냐면, 나는 수면을 수십 년 동안 무시하다가 지금은 수면 예찬론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무시하고 있다면, 저도 사실 무시했었는데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정신적으로 아픈 친구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많아졌는데 사실 이 수면이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정신이 조금 아픈 친구들은 보통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잠을 좀 잘 자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결국엔 이 정신적인 문제들도 이 수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조금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정하고 이러면은 내가 좀 노력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는 아이러니하게 정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왜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계속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지를 얘기하다가 가장 마지막 챕터에 대해서 이 정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어요. 저도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마지막에 넣었다는 거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로 이 부분을 마지막에 넣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신이 불행하다면 과연 더 오래 살고 싶을까?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아야 내가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정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정서의 불안의 시작은 자기 혐오에서 시작된 거야. 남과의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나는 나고 남은 남이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게, 이 사람이 잘하는 거에 있어 생각을 해라.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가 중요하지,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해봤자 지금 나로서는 이 사람과 비교하면 무조건 나는 자기 혐오가 되고 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그냥 넘어가는 그냥 방지턱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못 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혹은 이걸로 이제 나 자신을 가둬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가 됐어요. 딱 전업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죠. 뭔가 정해져 있는 업무가 없다 보니까 늘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제가 그리고 그때는 사무실을 완전 시꺼먼 지하에 딱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그런 지하였거든요. 그 인테리어도 까맣겠어. 까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거기에 이렇게 탁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저한테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IFBB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회를 위해서 한 1년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1년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케이, 내가 이 대회에서 내가 1등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막 해서 진짜 제가 원하던 1등을 딱 했어요. 근데 알잖아요, 이거 1등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오는 허탈감이 저를 그냥 완전 무너뜨렸어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 대회 1등하고 난 뒤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로
한 2, 3개월간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사람을 일단 못 만났고 거기도 지하에만 계속 처박혀 있고 근데 지하에 처박혀 있을 때 이게 우울감이라는 게 사라지질 않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출근을 해요? 밤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퇴근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예시를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이렇게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이나 바디 프로필 이후에 다시 건강을 망치거나 요요로 오시는 분들의 특이점 중 하나가 다이어트 이후에 플랜이 없다. 또 이제 영양 관련된 이제 저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다. 건강 관리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에 목숨을 걸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이벤트는 그냥 나의 전체 마라톤 중에 하나의 코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썸님 자체가 너무 이거에 있어서의 나의 인생의 결승점 마냥 뛰어왔기 때문에 잠깐 걷고 싶은 상황이 온 거예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하지만 어썸님은 걸어도 다시 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내가 막 100kg였던 분이 70kg까지 뺐다가 오는 그 허탈감과 우리의 허탈감은 좀 다를 거예요. 이분들은 다시 쪘을 때 다시 못 뛸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특정 이벤트에 대한 올인이 아니라 장기간의 나의 인생에서의 하나의 목표이자 그냥 하나의 그냥 과정 정도로 생각하셔야 나의 평생 건강이 있어야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내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아픈 거는 너가 나약해서 그래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남자 새끼가 왜 그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그걸 겪어 보니까 이거는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고 아무리 강한 사람은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언제든지 겪을 수 있다라고 아셔야 되고 주변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때 만약에 제 와이프가 없었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도 제가 그 우울하고 그 힘든 모든 순간에 와이프가 옆에 있어줬거든요. 그래서 좀 버틸 수 있었고 평생 잘하셔요. 사실 이거 남성 우울증 증상이거든요. 맞아요. 예, 남성 우울증 증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남성 우울증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만큼 남성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 우울증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혐오가 높아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혹은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혹은 나의 일적인 상황들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시작하는 게 남성 우울증이에요. 남성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성한테 들으면은 야, 너 남성 우울증 같아 그러면은 내가? 야, 나 남자도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정신적으로 멀쩡해. 약간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어요. 사회적으로 남자는 우울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남자는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자는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요? 남자도 강하지 않을 수 있고 남자도 힘들 때가 있고 남자도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 우울증이라는 거는 환자일까? 혹은 나는 환자가 아닐까? 라는 이 구분을 못 지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거나 병원에 가면은 나는 무슨 환자의 취급을 받을까?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정신과 병원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낙인이 될 수 있는 그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부담스러움과 이런 약간 공포감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이제 막거나 못 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남성 우울증 이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성 우울증이 너무 궁금해서 남성 우울증 책을 사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되게 재미난 게 나오는데 왜 남자들이 남성 우울증이 좀 걸리냐면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대우를 받잖아요. 야, 넌 남자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여자애들은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딸하고 아들한테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여자애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대하고 남자애들한테 조금 불균질하게 대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남자들이 알게 모르게 우울증이 엄청 많대요. 남자들이 그 겪는 지금 우리 나이 때 겪는 90% 정도의 분노가 사실은 우울증의 그 표현이라 하더라고요. 이 우울증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 첫 번째가 분노입니다. 특발적인 분노. 그러니까 욱하는 것들 있잖아요. 얘가 자주 욱하네? 남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 명확한 상황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막 욱해놓고 아까 내가 너무 미안했다. 근데 이게 자주 반복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혹시 내가 남성 우울증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 정신적으로 아파도 괜찮다. 그 남성 우울증에 있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이 우울증 딱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좀 우울증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뭔가 내 모습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를 더 뭔가 갈아넣고 확대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몸이 커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조그만하지? 여기가 약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보디빌딩 병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남성 우울증의 증상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보디빌딩을 한다가 남성 우울증이 이건 아니지만 그쵸. 보디빌딩에 있어서의 남성 우울증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보통 운동을 이제 하시는 분들의 한 70%, 80%, 특히 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내 몸이 작아서 혹은 내 몸이 나약해서, 약간 약해서 이걸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의도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혐오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시작이거든요. 사실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좋은 선순환 구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순환 구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이제 보디빌딩에 집착하고 혹은 근육에 집착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선순환의 그 고리를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리를 벗어나는 게 사실 이제 내가 선수가 아닌데 선수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그걸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지 않는데 난 너무 작은 것 같아. 저 사람에 비해서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나 단백질을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뭔가 하면서 내 일상생활에 있어서 오히려 이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더 치우쳐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것도 하나의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몸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죠. 네, 절대 끝이 절대 없어요. 끝이 없죠. 왜냐면은 이분들은 그 우리가 막 가끔씩 성형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기까지만 했을 때가 제일 예쁜데,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여기 하고 나니까 여기가 또 부족해 보이고, 그러면 성형이 중독되면서 계속 성형하는 것처럼 사실 근육도 만들어 보면 여기가 커졌는데 여기는 좀 작은 것 같아. 또 이게 악순환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결국 이것도 이 정서 건강이라는 것도 저희가 운동 루틴을 짜고 식단을 하듯이 뭔가 챙기고 연습해야 되고 갈고 닦아야 하는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많이 봤던 게 자기 관리 방법 같은 책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봤고,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고, 왜냐면 이거 안 볼 때 다시 또 우울의 나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걸로 제 스스로를 관리하고 늘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늘 저를 회복하려는 시간들을 만들면서 운동을 하는 것만큼 전 이것도 진짜 신경 쓰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못 느끼겠지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써님처럼 어떤 책이나 혹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이걸로도 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정말 정말 강추. 숨겨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고, 그냥 이거 드러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남자라고 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잘 가꾸고 잘 다스려야 된다가 이 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제가 나중에 하려는 일이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거. 저도 사실 그런 걸 목표로 어떤 꿈들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미 다른 방향으로 이뤄나가는 좋은 그 예시여가지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감명을 얻고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좋은 정신이 있으면은 내 좋은 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한 번 다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뒤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내용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이었고, 나도 나중에 정말 멋진 사람이 돼서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 질병 해방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